네, 반갑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요 뉴스들이 제법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도 조금 생겼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방향을 조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 결과물만 본다라면은 뭐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 다우지수는 플러스 0.08, 네, 상승 전환했다, 뭐 좋아하는 얘기들 나오던데 0.08 올랐다고 좋아할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 출발했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음봉이죠. 네, 분위기가 후반부에 조금 다운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이 하락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역시 음봉 마감이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5%, 그래서 상승 이후에 하락한 거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장중에 한번 기술적 반등인 것 같은데 반등이 한번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에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승에 대한 어떤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경계심 조금 더 지속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 계속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줬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PMI 지표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안 좋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2% 넘는 하락을 보인 이후에 낙폭을 조금 축소시켰죠. 1%대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 낙폭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반등.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는 내일 정도 시점에서는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선 반영을 시켜준다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08 아까 상승한 부분 보셨죠? 그 다음에 S&P 500은 0.5% 하락 마감, 나스닥은 1.2% 급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또 약세 요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가 10% 정도 폭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 하락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약간 애매한 구간이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것은 AI 시장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보다도 조금 축소되는 형태의 느낌들을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인공지능 AI 테마의 핵심 종목인 엔비디아도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1.5%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주말에 내려간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는 형태죠.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는 4% 정도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 낙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무역 파트너에 대한 무역 정책이 투자 심리를 또 압박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예정되어 시행될 것이다. 자, 이거 있잖아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지금 한 달 유예를 주면서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야, 니네 중국한테도, 관세를 매기든지, 뭐, 제재를 가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미국이 지금 보면,
이 관세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재를 하는 것에 동참해라. 우리랑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니네한테 관세 매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서, 미국 혼자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다른 나라까지도 중국 제재에 같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 초기 4주 동안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도 격변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은 지난주 급락세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주 말에 이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간 모습인데, 이거는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었냐면, 네,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랠리를 끌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 상황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어떤 느낌도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갑자기 대단한 악재가 나타나서 미국이 망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상황도 없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박스권 형태를 그리게 되고 박스권 상단에 들어온 시점에서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제법 오랫동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드렸나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 구간을 깨뜨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주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이런 그 재료들이 나타나는 거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PMI 지표가 49.7. 그래서 경기가 이제 기준점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경기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 거고. 자, 이제 주가가 반등하려면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지긴 할 겁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하락이 지속됐고 하락에 대한 폭을 좀 조절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형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았다 라는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테크주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를 또 한 번 더 볼게요. 파산 신청한 니콜라 32% 폭락. 지난번에도 한번 살아났었는데 이번에는 파산 신청을 통해 가지고 또 폭락,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걸까요? 파산 보호를 신청한 니콜라가 32% 이상 폭락했다. 이거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전기차 쪽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네요. 뭐 특별하게 전달해드릴 만한 뉴스는 없어요. 근데 이 파산 신청에서 니콜라가 폭락했을 때 여기다가 뭐 매수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네카오 쪽에 아직 투자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엇갈리는 딥시크 대응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딥시크의 출현은 네, 그 출현일까요? 출연일까요? 네, 딥시크의 출현은 후발주자가 적은 규모의 투자로 선도 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특정 포인트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플랫폼이 더 많으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이버의 플랫폼이 많으냐, 카카오의 플랫폼이 많으냐. 근데 이거는 카카오가 플랫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카카오를 선택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주가 상황들은 뭐 그렇게까지 다른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파괴력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은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오픈 AI와 손을 잡은 카카오는 딥시크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 강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외부 사업자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뭐 서로 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의 신 모델을 기존 대비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면서 강력한 성능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지금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네, 중요하긴 한데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이 하이퍼 X의
이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네, 요거 그렇게 개인적으로 뛰어난 성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기존 대비 40% 정도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했다는 것은, 그거보다, 물론 이제 특화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좀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능력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줄여서 가면은, 그냥 이거를 다른 쪽으로 글쎄, 네. 물론, 클로버 X를, 네,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그다지,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았었거든요.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멀티 모탈리티 능력도 영상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했다. 그래요. 네, 뭔가 이제 그 특화된 부분으로 좀 이용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떠나서 지금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까지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 딱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개념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다양한 외부 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LLM, 이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LLM. 네. 요거의 도입도 협업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카카오는 지금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이번 달 초에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일단은 위에다 얹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더 유리한 입장이긴 하죠. 또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이 컨텐츠,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냥 티맵 같은 경우나, 네. 티맵은 카카오가 아닌가? 네. 아무튼, 카카오 해가지고 많이 있는 부분들의 AI를 각자 세분화해서 집어넣게 된다라면은, 훌륭한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리한 위치로 되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그런 부분들은,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카카오는 딥시크 유형의 모델에 회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 AI가 네, 위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오픈 AI에서 나온 거 3제로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면 네, 굳이 네, 그렇잖아요. 굳이 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대형 언어 모델 그쪽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쪽으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보는 상황들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도 이 AI에 대한 어떤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에 띌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좀 획기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냥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실무자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거를 쓰면 훨씬 더 우리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글쎄요. 네, 일단은 네이버가 네,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면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네, 이 오픈 AI와 손잡고 하고 있는 부분들보다도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황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모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생각됩니다. 네. 요거 큰일이다. 그죠? BYD 완전 자율주행차 도입.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2% 하락하면서 이제 더 밀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네. 자, 중국의 BYD가 완전 자율주행을, 로보택시를 도입한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미국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약간 발작 버튼 누르는 거죠. 야, 이 자식들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나대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도 좀 돼요. 네. 중국이 예전에도 트럼프 1기 때 막 그렇게 하다가, 미국한테 세게 얻어맞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중국이 대비를 하고 나왔다라면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이 그때는 내가 어이없이 당했지만 지금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면 네,
니들이 뭐 안 쓰고 배겨? 뭐 이런 걸로 나간다라면, 뭐 이렇게 된다라면 뭐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딥시크 같은 부분들도 끄집어낸 상태에서 테크주들이 지금 뭐, 차이나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가지고 막 걔네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좀 있죠. 이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지만, 로보택시가, BYD 쪽으로 해서 로보택시가 정식 출시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밀려나는 거죠. 네, 다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굉장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점점 이런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거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도전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 쪽도 중국 쪽,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산업 부분도 중국 쪽,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AI도 중국 쪽, 뭐 전기차도 중국 쪽. 자,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전 세계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만은, 이제 이거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는 약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미국의 그런 어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그런 투자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영원한 상승이 아니라 주가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추격,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중국 쪽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위기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떨어질 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물론 기술적 반등이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런 뭐라 그럴까, 도발적인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이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이 부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이제 개요잖아요. 간단한 개요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그 동영상 보시면 되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복잡스러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복잡스러운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전략들을 또 이슈 진단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실제로 매매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저녁에 예고편이네, 그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오늘 이제 금통위도 있어가지고요.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내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뉴스 제목이 이제 살벌한 거 많아요. 네, 주식시장 급락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발견에 뭐 전세계 긴장했었다. 뭐 이런 거. 신종 코로나 한번 봅시다.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이제 백신주 쪽에 어떤 주가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데, 우한, 중국 우한입니다. 이것도 또 중국 우한이야. 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도 중국 쪽인데 왜 지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의 백신 관련주들이 들썩였다. 지금 상태에서 코로나가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인간 수용체를 통해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아직은 인간에게 감염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자, 지난번 코로나19보다 더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또 움직였던 내용이 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적 증거가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난번도 그러긴 했죠. 뭐 감기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어요. 감염된 사례는 없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19 때는 감염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뭐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감염된 사례가 없어. 근데 감염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네 그냥 급박한 대응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이잖아. 그러면은 중국의 경기가 또 한 방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이게 뭐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을 깔려고 할 것 같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스스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뭔가 음모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음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왜 그 홍콩 시위 이런 거 코로나 나오면서 싹 들어갔잖아요. 네, 그 얘기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네. 근데 무역분쟁 때도 그때 2019년이었잖아요. 무역분쟁이 끝나가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역분쟁에도 쏙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그래도 지금은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주의는 하고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의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올 들어서 테슬라 마이너스 16%, 구글 5.1%, 미국장 몰려간 서학개미들 곡소리. 이게 작년 12월부터 오히려 국장이 더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들어갈 때, 몰릴 때, 이럴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몰릴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 있고 코인 시장도 지금 조금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기술주들 흔들고 투자처를 이렇게 막 쏠리고 몰리고 하는 쪽에 결과적으로 좋은 그 내용들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점보다는 항상 이거 똑같은 거죠. 주식에서 이제 고점 라인을 찍는 것과 고점이 아닌 라인을 찍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매수하게 되면은 오히려 얘네들은 그동안 소외된 주식이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한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났을 때 수급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또는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리플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인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 초반부에 이제 국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특이한 내용들은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뉴스가 볼만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오늘 금통위 있죠?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성장 전망 대폭 낮추고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부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괜찮겠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네, 금리를 낮추는 거, 과연 괜찮겠는가? 이런 부분들. 이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실기를 조금 했다는 얘기죠. 금리를 조금 더 올려놨어야 됐죠. 금리를 조금 더 올려놨어야지 내릴 때 조금 수월한데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또 낮추려고 하니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더 커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애매하게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을 잡는다는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냥 동결 아니면 오히려 인상을 해야 맞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부분이 금리 인하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율 높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옛날에는 금리 인하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죠. 고환율.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진다. 오늘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또 찾아야 되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동결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맞는 대응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중국 기술주 시대가 온다. 이 부분들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테라픽 10이래. 테리픽 10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단은 강세를 하면서 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ST7처럼 이렇게 딱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일단은 좀 빼고요. 그리고 중국의 기술주 넘어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자, 한 가지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이 얘기도 어제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 31일부터 5년 만에 재개한다. 이거 그냥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활성화되고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종목, 전 종목으로 퍼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큰 종목에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전 종목에 포함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거나 이런 종목들 일단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일단 타겟이 누구냐 거기 하나만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 타겟은 많이 올라온 주식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오늘 중요한 뉴스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거기에 금리도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통위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세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하락을 조금 멈췄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소식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고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장중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